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 거품 붕괴는 환율과 시장금리가 결정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러시아가 외환시장이 이제 엄청 혼란에 빠졌죠. 서방 측이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러시아를 배제시킴으로써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환율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환율의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물가와 시장금리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결국은 그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금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계 실질 소득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환율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왜 자산시장이 거품이 붕괴되고 또 거품이 붕괴된 다음에 또 환율 덕택에 그 경제가 살아나고 자산시장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환율의 이제 역할은 우선은 기업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수준은 좋는데 그 수준에서 자꾸 올라가면 문제를 하는 거죠. 수준 자체는 높은 게 좋는데 그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우선은 수입업체가 부도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수준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성도 중요하다. 또 거기 따라서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기업 영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물론 매출액도 영향을 주죠. 뭐 국가마다 다르죠.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을 거고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을 테니까, 일단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는 환율 수준이 낮은 게 유리해요. 이제 방향성은 나아주고도.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환율 수준 자체는 높은 게 좋아요. 여기서도 이제 방향성의 문제는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그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방향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채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과 금리는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방향성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 시중 유동성이 외환시장으로 이동하겠죠. 또 지나치게 높아지면 돈을 서로 빼나가려고 합니다. 러시아처럼.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서로 달러를 원하겠죠. 또 찾으려고 하겠죠. 달러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환율이 높은 거는 또 서로 외환 사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보관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런 심리도 작용한다. 그 다음에 그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급등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 환율이 급등한 게 먼저이고 또 시장금리도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또 돈이 안 돕니다. 외환시장으로 돈이 간다는 그 자체가 화폐 유통 속도 둔화의 요인이고, 금리 상승한다는 그 자체가 돈 구경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또한 자산시장 거품 붕괴의 요인이겠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환율, 금리 양쪽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유동성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고, 금리가 상승하면 돈을 빌리가 투자한 사람은 금리 부담이 크잖아요.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또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시작이지만은 금리는 또 환율의 영향을 받아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서울 아파트 내지는 뭐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향방을 얘기할 적에
그 환율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예요. 돈이 이제 외환시장으로 이동해 버리면 유동성도 줄어들고 금리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같은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가 하고 또 시중 유동성이 중요한 그런 자산 시장에는 그 영향력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시장금리는 돈의 국제간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채권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금리 상승 요인이면서 환율 상승 요인이기도 하고 또 자금시장 경색 현상에 영향을 주죠. 그만큼 이제 환율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과 시장금리는 기업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환율 수준도 중요하고 향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 한 달만 미리 안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난 재산이죠. 그래서 환율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라면 그 자체가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가게도 부채가 많고 기업도 부채가 많고 정부도 부채가 많잖아요. 이런 시기에 환율과 시장금리 영향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크겠죠. 참고로 미국은 뭐 환율 개념보다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초에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아직 한 차례도 인상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미국은 환율의 영향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경제와 미국 자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다, 달러가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앞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얘기 안 했는데 환율 급등이라는 방향성이 만약에 정해지면 시장금리가 급등하죠. 러시아가 대표적이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나라 지금 많을 거예요. 벨라루스 같은데. 또 러시아 편에 선 국가 중에서 중소 국가들, 중국과 같은 또 외환을 통제하는 국가는 반응 속도가 느리겠지만은 외환시장이 자율화되어 있고 금리시장이 자율화되어 있는 국가는 다 지금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러시아와 비슷한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 국가하고 무역관계상 밀접한 국가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때는 한계 기업이 이제 연쇄 부도가 나죠. 특히 환율이 급등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면 한계 기업은 연쇄 부도 날 수밖에 없잖아. 빚이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수입 업체라면 피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들 한계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 기업이죠. 거래라면 물적 거래도 있을 거고 자산시장 거래도 있을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예상 매출금 관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상 그런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건전한 기업도 한계 기업 유가증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함께 이제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급등하거나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대부분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훼손되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특정 기업의 자산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죠. 지수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제 유동성이 뭐 환율이 급등하거나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국가에서는 빠져나갑니다. 해당 국가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도 매각하겠죠. 그리고 돈은 외환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유동성은 이제 그 부족,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리는데 기업들이나 가게가 체감하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 돈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뭐 달러 표시 자산은 일본에서도 가능하고 유럽 쪽에서도 가능하겠죠. 또 그 중심국은 또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 국채 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국채 가격이 주식시장이 혼란할 때 오르는 이유도 그 미국 국내에서도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지만은 그 미국 밖에서도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설사 조금 내리더라도 환율 상승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고 싶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러시아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환경에 직면한 국가들에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조금 하락,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뭐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더 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외채가 많은 국가는 뭐 러시아도 대표적이고 그 비슷한 국가들도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겠죠. 헤지 펀드들은 또 그런 국가를 공격할 거거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으로 또 돈이 이동하겠죠. 가상자산도 뭐 공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러시아가 최근에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니까 초기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다가 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G7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또 가상자산이 하락한 것도 이 외환시장하고 관련돼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아시아 및 중남미 외환위기가 뭐 사례이고, 한국도 경험을 했겠지, 두 번이나 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또는 관련 국가, 뭐 베네수엘라도 보도는 안 되지만은 뭐 관련 국가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협조 관계에 있는 벨라루스도 지금 뭐 금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겠죠. 하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요. 자산시장 거품 붕괴는 환율과 관련돼 있다. 또 환율이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이 그 급등하는 쪽으로 간다면 시장금리도 급등하고 자산시장이 무너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화폐전쟁이나 국가별이죠, 자산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이제는 다 그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 연결된 경우, 러시아와 연결된 러시아 그 편에 있는 그 자산시장이 뭐 자율화되어 있는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자율화된 국가에도 그 영향을 주고, 이들 국가와 거래관계가 많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2022년과 2023년은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